자, 김종천의 신나서의 신나는 소송이 아니라 소통이죠. 예, 신명나는 세상. 자, 부산 가톨릭대 김종천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들 이 범죄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이 사법 입원제.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로 대두된 게 이제 사법 입원제인데, 이 사법 입원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사법 입원제 뭐 어떤 겁니까? 이 용어에서 그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인데 네네. 사법이라는 것과 입원이라는 게 원래 동질의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는데 앞에 사법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사법부에서 법무부에서 입원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그 질병의 특성상 자기를 해할 수도 있고 남을 해할 수도 있으니 이 자타의 위험이 있으니 이것은 사회 안전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입원을 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중증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뭐 사법적으로 개입하는 거 이전에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시면 입원이라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의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발생됐던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살인 사건이나 이런 범죄 사건들이 그분들이 어떤 살인자 이전에 환자였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와 관리만 됐다라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인데, 네네. 지금까지는 이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책임을 보호자와 의사에 다 전가시켜 놨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더 이상 그 가족과 그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만약 개입을 한다면 사법 입원까지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그게 안 된다면 네. 강제 조치, 사법 입원까지 네. 하겠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지를 이제 계속 피력하는 건데, 그때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됐을 때 네. 퇴원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후 관리는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병식이라도 내 병에 대한 내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약도 안 먹고 해야지. 뭐 이러다가 오히려 또 중증으로 발현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일련의 서현동 사건을 비롯해서 보면 이분들이 병원 안에서 발생됐던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예. 지역사회에 살면서 발생됐는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도 제대로 치료와 관리가 됐으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외래 치료 명령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신보건법상에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게 돼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에 왜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내로 외래 치료 명령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전제 조건이 환자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이 치료비를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관리가 돼야 되는데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리돼야 될 이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외래치료 명령제 어떤 유명무실한 것을 제대로 좀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킨다라면 이런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증 정신 질환자의 치료의 책임을 가족과 의사에 전가시키지 말고 네. 국가가 개입을 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그 환자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을 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중증 질환자가 네네. 뭔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예. 이 보호 의무자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뭐 일본이나 대만 이 동양권에서는 가족 중심 사회다 보니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강화됐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의 책임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호 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원 이후에도 외래 치료 명령제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나름대로 지금 여기 학계에서나 뭐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에서나 이것을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의무자 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래 치료 명령제가 있는데도 결국 그 안에는 이제 보호 의무자 제도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전히. 예.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 청구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 사법 입원제 이 용어에 대한 좀 논란도 있어요. 아직 뭐 제도가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네. 여기저기서 사법 입원, 우리 뭐 중증 정신질환자를 뭐 범죄자 취급하냐. 예, 이거 네. 그런 얘기 할 수 그렇지 있죠. 않냐. 그 기본의 취지 자체는 환자의 어떤 치료를 제대로 받게끔 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국민이 또 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 그 오히려 명칭을 사법 입원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입원 치료 제도를 어떤 국민 안심 입원 제도로 바꾸자. 그런 명명을 하자.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 의무자의 입원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세계적인 흐름 자체도 보호 의무자의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 걸 한다라면은 국가 개입을 해서 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말이 뭐 생각을 규정한다 하듯이 사법 입원 제도보다는 국민 안심 입원 제도가 훨씬 부드러우시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여러 중증 질환자들에 의한 이런 뭐 범죄들이 사실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신속한 치료하고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속한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최근에 일련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환자가 범죄자가 되어서 결국 가는 것은 교도소거든요. 예.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분이 범죄자 이전에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교도소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국가가 이러한 공공 정신보건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다라면 네네. 오히려 교도소에 이제 정신과 환자들로 다 가득 찰 시대가 오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이건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교도소의 재소자의 한 56% 정도가 정신과 질환자입니다. 그래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그 박문 교수로 미국 갔을 때 이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요. 저희가 노력했던 정신과 환자들을 빨리 치료해서 지역사회에 복귀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정부가 적절한 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등한시한다면 결국은 병원에서 내몰려서 결국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로 자리만 이동하는 꼴이 되지 않나라는 저희가 또 예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치료 효과를 알게 됐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그냥 자시다가 또 다시 증상이 발현됐을 때 네. 이게 적절하게 또 대처가 안 돼서 결국 환자가 이제 교도소로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징조가 서서히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를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한데 없겠죠. 지금 당장은 없죠. 근데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재소하고 있는 정신과 질환자가 5천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5,600명 정도로 2022년도에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용자 실제로 뭐 아직 미결 상태 판결이 안 난 사람도 있지만 수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만 3천 명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수용자 기준을 본다면 정신과 질환자가 우리나라도 한 16% 정도가
교도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미국과는 비교는 안 되지만 네네. 계속 정신질환자가 교도소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예전에 정신질환자들 이제 인권이 막 병원에 오래 막 억지로 네. 입원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장기 입원 줄이고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교도소에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거 이거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으로 안타까운데 네. 이게 뭐 정책적 의도는 좋지만 역사를 보면 과거에 어사일럼이라서 요양원 같은데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 정신과 환자들을 방치됐다가 네. 현대로 오면서 정신병원에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또한 또 들어가다 보니 뭐 몇백일, 몇천일, 네. 수십 년의 병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바꾸자, 인권을 존중하자 해서 지역사로 내몰렸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이제 정책 표현을 뭐 탈시설화 정책이라고 그러거든요. 탈시설화 정책. 예, 시설에 있지 말고 나가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사회로 나갔을 때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범죄자와 연루되고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로 간다라는 또 다른 또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탈시설화 정책.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서 조금 벗어나서 일상으로 복귀해가지고 뭐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예를 들면 1963년도에 케네디 정부 때 이 탈시설화 정책을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7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그 이후부터 여러 번 개정을 통해서 장기 입원하는 정신과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이 제도적인 어떤 뭐 방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를 치료한 후에 지역 사회에 이제 복귀시키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닌데 맞습니다. 지금 괜히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적인 의도는 좋았는데 만약에 이 환자분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나서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사회 복귀를 하려면 사회의 어떤 기반 시설을 충분히 인프라를 구축했었어야 됩니다. 제도만 먼저 앞서가고 그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분들을 지역사회로 막 내보내다 보니 결국 이분들이 사회복귀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균형이 안 잡힌 거죠. 입원 치료와 지역사회 복귀를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지역사회 기반이 없는 가운데 내몰다 보니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결국은 범죄자로 전락하게끔 했다는 것이 오늘날의 탈시설화의 또 다른 문제 아닌가. 그래서 이런 용어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설만 옮겨갔다. 병원에서 교도소로 옮겨갔다. 아이고. 뭐 이런 용어를 학계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복귀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뭐 괜찮아 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환경 자체가 조성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사회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관리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기의 어떤 병이 다시 재발할 때는 어떤 예고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위기적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지역사회에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개인 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 하지만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납병원, 뭐 반병원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또 적절한 일을 통해서도 혹은 주거가 안정돼야만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근본적인 더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의료급여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치료비가 30%가 적습니다. 건강보험 수가가 한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은 수가로 의료급여 환자들을 치료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의료급여 환자가 몇 프로를 차지하나 한 60-70% 넘습니다. 대다수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비가 적정하게 측정되어서 건강보험 환자와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낮병원, 반병원 이게 좀 생소한데 짧게 좀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시겠습니다만 낮에 병원에 가고 저녁엔 자기 집에 가서 자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것이고 반병원은 또 낮에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밤에 좀 불안하거나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밤에 병원을 가서 치료와 숙면을 취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해하시고 훨씬 사회복귀에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한 네. 가지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 의료기관을 양쪽이 다 걸쳐 있으면서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낮병원과 밤병원. 네. 예, 요즘 새로웠긴 한데 네, 어쨌든 체계적인 관리, 지속적인 관리인데 그 인프라가 맞습니다. 네, 필요한데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김종천 특임 교수였습니다. 예, 또 새로운